네, 인간과 본성 14주 공부합시다. 1차 시와 2차 시를 14주와 15주는 여러분들의 그 중간평가 결과를 보니까 수업이 좀 어려웠나 어쨌나 하여튼 그 교재 밖에서 14주와 15주 주제를 좀 골랐어요. 14주는 그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정원 선생의 그 중앙대학교 에서 발행하는 이게 중앙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철학탐구 40권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이 자료를 가지고 1차 시와 2차 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난 주차도 아마 하여튼 이걸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이유는 그 최근에 그 서울의 강북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을 했어요. 입주민 한 사람이 그 뭐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경비원을 그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자살을 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그 입주민 한 사람이 그 택배 택배 형제 간에 택배를 했던 모양인데 그 택배 기사를 또 코뼈가 부러지도록 갈비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도록 또 폭력을 가했어요. 이런 폭력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그럼 그 인간성이 그 본래 아주 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양모는 그 좀 넘어가고요. 이종원 선생은 계명대학교에 계시는데 이제 이 논문은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철학탐구 40권 2015년도에 발표한 글입니다. 좀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일단 보도록 합시다. 그 부제를 보면 이제 르네 지라리의 그 모방 이론과 또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희생양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또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끼친 당사자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체물을 찾아서 분노 복수심을 해결하려고 하죠. 참 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소위 말하면 그 언론 보도에서 보는 뭐 묻지마 뭐 폭력이라든가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아도르노가 그 자전거 타기 게임이라고 인간의 속성 본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어요. 자전거 탈 때 고개 숙이고 이제 뒷발은 그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렇게 좀 센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사람한테는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이런 인간의 어떤 본성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 비판 이론가인 아도르노가 자전거 타기 게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회가 특히 불안정할수록 무고한 희생양들은 폭력 해소의 대체물로 지목돼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 입주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좀 그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뭐 관리사무소 직원의 행패를 부리거나 또 이렇게 뭐 경비원들에게 또 그 행패 갑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이제 뭔가 좀 그 약하다, 약한 고르다 싶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희생양들은 언제나 소수그룹이라든가 주변인들 또는 외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다수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된 것,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14주에는 여러분 그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주 일단 뭐 봅시다.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박해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많이 듭니다. 이 글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니까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입은 로마의 시민들은 광분해서 폭도로 변한 거죠. 그래서 네로는 시민들의 이 분노를 해소시킬 희생양을 찾았고, M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도 페스트가 창궐해서 이제 유럽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4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수천 명의 대학살, 그러니까 뭐 사방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천둥으로 사람들은 기진하고 재산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비난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만주사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의한 만주사변과 특히 이제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조선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런 역사의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홀로코스트가 이제 인종 청소를 말하죠. 그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의 그 죽음들 뭐 500에서 600만 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히틀러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배상금,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어야 됐거든요. 그걸 깎고 하면서도 이제 그 상처 입은 독일의 민족적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고 게르만 민족 사회주의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의 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홀로코스트가 자행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것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양 만들기가 어떤 그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거죠.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희생양이 없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몸이 좀 덜 나아가지고 그 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를테면 뭐 묻지마 형태 폭력과 이를 모방하는 폭력, 그러니까 뭐 그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그 서울에서 뭐 어디 10번 출구인가요? 그 언론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성에 대한 참혹한 죽음, 이런 것들 희생양으로 됐던 거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희생양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소위 개념 이론을 만들어내요. 지라르는 이제 아비뇽 프랑스의 남쪽에 남쪽 지방,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 좀 못 살고 이제 그런 지역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차별을 경험했고 성장할 때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이민자로서의 어떤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죠.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라르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아, 인간이 문제냐? 아니면 어떤 그 폭력적인 사회 구조가 문제냐?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같이 겹치는 거죠. 아무리 그 불평등, 그러니까
아무리 이를테면 경쟁이 심화되고 삶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꼭 해치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어떤 본성, 기본적인 본성의 결여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극심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의 심성이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 옛말에 곶감에서, 곶감이 아니죠. 곶간에서 인심난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두둑했을 때 사람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쪼들리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증오가 또 폭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쟁이 극심한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게 같이 맞물리긴 해요. 어쨌든 지라르는 프랑스 출신이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또 현대 철학,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관련된 어떤 큰 성취를 남긴 학자인데, 하여튼 지라르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인간의 문화는 모방적 갈등과 대리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두 원리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요. 그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경쟁 의식.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모방적 갈등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애꿎은 희생양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부의 어떤 이제 그 어떤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희생 제물을 만드느냐와 관련해서 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경쟁 사회,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질투와 원한의 근원, 이걸 이제 분석해요. 그래서 모방의 욕망이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희생양을 만드는 어떤 과정, 메커니즘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드라마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최근에 좀 흥미있게 봤던 게 타인은 지옥이다 오시언에서 만들었던 그 10화 웹툰을 이제 원본으로 한 드라마, 오시언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좀 봤어요. 10화까지.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어떤 트라우마, 울분, 증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렇게 표출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 현상, 옮겨간다 그 말이죠. 공동체가 뭔가 어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이제 그걸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어떤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 이제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힘에 의한 야만적 횡포와 폭력은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러나 집단적인 폭력과 파괴 위협은 이제 지랄에 의하면 모방 욕망과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라르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서론에서 상당할 정도로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당할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방 욕망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이 이제 반복 재생되는 어떤 갈등 관계, 이것이 인간 세계에 내재된 어떤 폭력과 관련된 구조적인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지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명한 게 이제 욕망의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봅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욕망은 비자발적이며 모방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잠재된 폭력은
모방의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 좀 어렵죠? 밑에 봅시다. 설명을.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의 주인은 욕망하는 주체인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더라.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이라고 했잖아. 인간의 모든 욕망은 비자발적이라고 했죠. 누가? 지라르가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가. 그건 뭐냐? 나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욕망을 모방한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되고 그 뭐 아주 어려운 그 위험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백화점의 명품 뭐 샤넬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명품 가방이 뭐 500만 원, 700만 원 하는 건데, 그걸 사기 위해서 그게 조금 이제 좀 지나면 뭐 또 한 2, 300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문도 열기 전에 백화점 문 밖에 줄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엄청나게 뛰어가서 뭐 줄 서고 번호표 타고 그 가방들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500만 원, 700만 원 하는 가방을 뭐 굳이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야. 꼭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분출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가지고 있어 그 가방을.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옆집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겨난다는 게 이 모방 욕망이다. 욕망이 모방한 거다. 그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욕망의 주인은 그 욕망하는 주체인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지랄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한글사에서 번역해서 오래전에 좀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설 작품들을 이 지라리의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소설 주인공의 모든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이다. 그래서 삼각형의 구조를 갖는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내가 쓰기가 마땅치 않은데, 자,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쵸? 근데 A는 B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서로를 좋아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A는 B를 좋아하고, 근데 B는 C를 좋아하고, C는 A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서로 그 욕망의 삼각형, 엇갈리는 어떤 욕망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보바리 부인, 그 플로베르의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보바르 부인은 마담 보바르는 이제 시골 의사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골의 그 매우 단조로운 그런 어떤 그 삶에 굉장히 이제 염증,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공수되어 온 그 연애 소설들을 보면서 그 연애 소설 속에 어떤 인물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이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욕망의 삼각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욕망은 내가 이제 그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그 노랗게 이제 색칠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여러분이 보면 돼요. 자,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 사이에는 어떤 은연중에 경쟁 관계가 생겨나면서 뭐 질투, 오난, 선망과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낳더라.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뭐 어떤 명품 가방, 샤넬이라든가 이런 명품 가방을 그 이제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내 욕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의 매개자야, 알겠죠? 욕망의 매개자. 그러니까 모방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까운 친구 또는 이웃집 사람이
뭐 샤넬 500만 원, 700만 원 하는 샤넬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어때요? 나는 그 가방을 뭐 굳이 사고 싶은 욕망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모방을 욕망함으로써 나도 그 샤넬 가방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욕망의 매개자. 그쵸? 욕망하는 주체 일단 나.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 생겨나죠? 그러니까 질투, 오난, 선망.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렇게 저 가방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짝피라고 해요. 서로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를 짝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짝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동시에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방 욕망은 욕망 매개자인 짝피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아주 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되면 뭐 크게 내가 뭐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쵸? 근데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너무 그냥 뭔가 그냥 막 그냥 뭔가 분노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슬픔에는 같이 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기쁨에는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뭐 때문일까요? 인간의 본성의 어떤 측면 때문이 아닐까요? 하여튼 모방 욕망은 욕망 매개자인 짝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를 닮게 만들면서 동시에 갈등을 유발해. 바로 이 매력, 혐오가 원한증,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면서 쌓이는 르상티망을 낳는다. 르상티망은 이제 그 프랑스 말인데 자기보다 뭔가 좀 나은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 알겠죠? 이게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지라르는 이 르상티망이야말로 전형적인 현대인의 감정이자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질수록 원한 질투 시기 등과 같은 어떤 짝피 갈등이 더 심해진다. 자,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모방 메커니즘을 형성해요. 욕망에 대한 모방은 경쟁심을 낳고 그 경쟁심은 역으로 모방을 낳더라. 지라르는 이렇게 인간 집단 가운데에는 아주 강한 경쟁적 갈등 성향이 있는데 일종의 본능에 관한 것이죠. 이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공동체의 조화, 심지어는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닌 모방 욕망은 인간 사회의 존재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 모방 욕망은 이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모방적 갈등이 격화되어서 위기를 초래하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포유류 동물에게도 모방적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포유류들은 치명적인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경쟁적인 갈등을 중단하는데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이를 제어할 그런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갈등이 모방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방 욕망이 전염되어서 갈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폭력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지라리가 볼 때 이건 인간 문화의 실존과 함께 피할 수도 없고 양립할 수도 없는 어떤 성질 본능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라르는 모방이던 우리의 무지 때문에 폭력의 상승작용을 향한 큰 문이 열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1차시를 일단 마무리 합시다. 폭력의 전염성까지만 하고
폭력은 전염성이 강한데 한번 폭력을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폭력에 빠져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때 뭐 그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그 뭐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 안 고쳐져요. 내가 이제 가정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좀 받았는데 또 내가 이제 그 강의를 좀 대중 인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 폭력 한 번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절대로 멈추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이제 그 부부 중에서 특히 여자 이제 그 주부들이 우리 남편이 평소에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해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폭력이 개선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많다고 그래. 근데 절대로 그 폭력적인 성향은 그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 더 이제 강도가 세지고 이런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폭력적인 전염에 쉽게 노출되어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 그래서 폭력은 이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폭력이 이렇게 쉽게 확산되고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은 미메시스 때문이다라고 일단 지라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본성 제14주 1차시 공부하고 있죠. 1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2차시 바로 연결해서 합시다.